올해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AI를 훈련시키려면 정말 항상 인간이 만든 데이터가 산더미처럼 필요한 걸까? 네, 그게 사실 요즘 AI 분야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죠. 만약에 AI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백지 상태에서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 바로 그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깊게 파고들어볼 메타와 일리노이 대학교의 닥터 제로 논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최고의 AI 모델을 만들려면 최고 품질의 데이터가 정말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모으고 또 가공하는 데 드는 시간이 정말 천문학적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은 아예 판을 좀 뒤집어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판을 뒤집는다. 네, 데이터 없이 AI가 스스로 똑똑해지게 만들 수는 없을까 하고요. 와, 근데 스스로 학습한다는 말이 사실 잘 와닿진 않는데요. 논문을 보니까 제안자랑 해결사라는 두 AI가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둘이 핵심입니다. 이게 뭐랄까요? AI 하나가 둘로 나뉘어서 스스로랑 체스 두는 알파고 같은 느낌인가요? 오, 아주 좋은 비유예요. 스스로 대결하면서 성장한다는 점은 비슷한데 방식이 훨씬 더 교묘하다고 할까요? 교묘하다고요? 네, 우선 선생님 역할을 하는 제안자 AI가 먼저 질문을 던져요. 네. 그럼 이제 학생 역할인 해결사 AI가 웹 검색 같은 도구를 써서 그 답을 찾아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이 게임의 규칙이 정말 절묘합니다. 게임의 규칙이요? 네. 선생님, AI, 즉 제안자는요. 학생이 너무 쉽게 풀어버리는 문제를 내면 보상을 못 받아요. 너무 쉬워도 안 되는군요. 네. 그렇다고 아예 손도 못 댈 만큼 어려운 문제를 내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오직 학생이 아슬아슬하게 풀 수 있는 딱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를 냈을 때만 보상을 받는 구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해결사가 점점 똑똑해질수록 제안자는 보상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더 까다로운 문제를 내야만 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뭐 거의 끝이 없는 자동화된 맞춤형 교육 과정이네요. 정확해요. 자동화된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둘의 능력이 같이 계속 성장하는 거죠. 이 구조 듣기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론은 좋은데 이게 실제로도 효과가 있었는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아마 연구팀도 좀 놀랐을 거예요. 오, 인간이 만든 훈련 데이터를 정말 하나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기존의 그 방대한 데이터로 훈련시킨 최고 성능 모델들하고 대등하거나 심지어 일부 복잡한 추론 평가에서는요. 무려 14%나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14%나요? 데이터 하나도 없이요? 네, 말 그대로 데이터 제로에서 시작해서 스스로 전문가가 된 거죠. 정말 놀랍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질문이랑 답변을 계속 만들어내면 컴퓨팅 자원이 좀 낭비가 심하지 않았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홉 그룹 상대적 정책 최적화, 줄여서 HRPO라는 기술을 썼어요. HRPO요? 그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무작정 질문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질문의 구조적인 복잡도에 따라서 그룹을 나눈 거예요. 구조적 복잡도요? 예를 들면 답을 찾으려면 검색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는가 같은 기준으로요. 이렇게 몇 개 그룹으로 묶어서 그 안에서만 평가를 하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학습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똑똑한 지름길을 찾은 셈입니다. 와, 이걸 보니 문득 예전에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보면서 인간의 창의성이란 뭘까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한 말이 떠오르네요. 독자 지로가 만들어내는 질문들도 어느 순간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창의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상상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정해진 답을 찾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지만 이 스스로 문제 내고 푸는 능력이 더 고도화된다면? 글쎄요. 우리가 아직 묻지 못한 새로운 과학적 질문을 AI가 먼저 던지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독토지로는 AI 개발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였던 데이터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보여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훈련 데이터가 없어도 AI가 스스로 선생님과 학생이 돼서 전문가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니까요. 핵심은 AI가 스스로 지식을 만들고 진화하는 시대에 뭐랄까 서막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논문에서도 이런 자가 발전 능력이 결국 어느 순간에는 성장이 둔화되는
일종의 한계점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 학습하는 닫힌 시스템의 AI가 자신의 한계를 정말로 뛰어넘기 위해선 과연 시스템 외부로부터 어떤 종류의 예상치 못한 자극이 필요하게 될까요? 네, AI 비서랑 좀 긴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AI가 방금 했던 이야기도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 네, 정말 흔한 문제죠. 이게 그 AI의 컨텍스트 창, 그러니까 일종의 단기 기억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문제를 아주 흥미롭게 풀어낸 에이전팅 메모리라는 연구 논문입니다. 네, 기존 AI 기억 방식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짚은 논문이죠. 보통 장기 기억이랑 단기 기억을 완전히 분리된 요소처럼 다뤘거든요. 그냥 서로 다른 상자처럼요? 맞아요. 엔지니어가 미리 짜놓은 규칙에 따라서만 정보를 넣고 빼고 하다 보니까 대화의 미묘한 흐름에 대처하기가 어려웠어요. 비효율적일 때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마치 규칙만 엄청 따지는 사소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상황이 변해도 무조건 정해진 대로만 하는. 근데 이 에이전틱 메모리는 그 접근법을 완전히 뒤집는 것 같아요. 뭐랄까, AI한테 도서관 열쇠 꾸러미를 그냥 줘버리는 느낌? 그 비유가 정말 딱 맞네요. AI에게 기억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도구 세트를 주는 거예요. 장기 기억을 위해서는 추가, 수정, 삭제 같은 도구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현재 대화의 맥락인 단기 기억을 위해서는 검색, 요약, 또 필터링 같은 도구를 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AI가 이 도구들을 언제, 어떻게 쓸지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AI한테 이렇게 복잡한 기술을 어떻게 가르치죠? 그냥 무작정 시킬 수는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아주 영리한 그 3단계 점진적 강화 학습이라는 전략을 써요. 3단계요. 네. 1단계는 먼저 기초부터 배우는 거예요. 대화에서 뭐가 중요한지 파악해서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법. 일종의 일기 쓰기 훈련 같은 거죠. 기본기를 먼저 다지는 거군요. 그럼 다음 단계는요? 2단계는 소음 속에서 집중하기 훈련이에요. 일부러 대화랑 관련 없는 엉뚱한 정보들을 막 던져주는 겁니다. 방해 정보를요? 네, 그럼 AI는 이걸 걸러내고 중요한 맥락만 유지하는 법을 터득해야 해요. 단기 기억을 깔끔하게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알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3단계가 진짜 실전 테스트겠네요. 맞습니다. 잘 구축된 장기 기억과 잘 관리된 단기 기억을 모두 활용해서 진짜 복잡한 최종 과제를 풀게 하는 겁니다. 이야,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군요. 그리고 그 효과가 실험 결과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5개 서로 다른 복잡한 과제의 벤치마크에서 기존의 강력한 기억 보강 모델들은 모두 능가했거든요. 단순히 작업 성공률만 높인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그게 중요해요. 저장된 기억의 질 자체가 눈에 띄게 향상됐고 불필요한 정보를 줄여서 컨텍스트 창, 그러니까 토큰 사용량을 최대 5.1%까지 절약했습니다. 5.1%면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AI 모델을 대규모로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렇죠. 더 똑똑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이게 된 거니까요. 운영 비용까지 절감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논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그림은 뭘까요? 제 생각엔 AI의 기억을 더 이상 정적인 저장 공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술로 봤다는 점 같아요. 정확합니다.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기억을 관리하는 주체적인 에이전트로 나아가는 뭐랄까 첫걸음인 셈이죠. 주체적인 AI라.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AI가 스스로 무엇을 기억하고 수정하고 심지어 잊을지를 결정하게 된다면 과연 AI의 추론과 학습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이제 단순히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는 걸 넘어서 미래의 활용을 위해 정보를 능동적으로 조직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진정으로 효과적인 평생 기억을 가진 AI는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정말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이죠. 오늘 함께 분석해볼 AI 에이전트의 기억력에 대한 최신 연구 논문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사실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이랑 좀 길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AI가 방금 전에 했던 말을 깜빡하는 것 같아서 답답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뭐랄까 대화 상대가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요. 맞아요. 바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심플mem이라는 새로운 메모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문입니다. 기존 방식들은요, 대화 기록을 전부 다 저장하려니까 정보 과부하가 걸리고요.
또 요약을 하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죠. 이 연구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쌓아두는 게 아니라 AI가 인간처럼 불필요한 건 잊어버리고 핵심만 효율적으로 소화하게 만드는 좀 더 근본적인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기억 용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억의 질을 바꾸는 거군요. 그 핵심 원리가 뭔가요? 어떻게 정보를 그렇게 똑똑하게 걸러내죠? 심플mem은 크게 세 단계로 작동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미 기반 구조적 압축입니다. 대화에서 네, 알겠습니다 같은 사실상 의미 없는 군더더기는 과감히 버리고요. 그리고 어제나 다음 주 같은 애매한 시간 표현이 있죠. 이걸 2025년 10월 24일처럼 명확한 절대 시간으로 변환해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밀도를 처음부터 극대화하는 거죠. 단순히 공간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나중에 다시 꺼냈을 때 혼동이 없도록 정보의 가치 자체를 높이는 작업이군요. 정말 효율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단순한 기록이 지능으로 넘어가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재귀적 메모리 통합이라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시스템이 관련 있는 기억들을 스스로 묶어서 더 높은 수준의 추상적인 정보, 즉 통찰을 만들어냅니다. 통찰이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8시에 라떼 주문이라는 개별 기록이 여러 번 쌓이면 시스템이 이걸 보고 이 사용자는 아침에 규칙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경향이 있다는 새로운 패턴 정보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겁니다. 아하. 단순한 사건은 나열이 아니라 사용자의 습관이라는 맥락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와, 그렇게 핵심 정보만 압축하고 또 거기서 패턴까지 만들어내면 메모리가 정말 강력해지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게 정리된 기억들을 실제 답변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꺼내 쓰는지가 마지막 관건이겠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적응형 검색입니다.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먼저 파악해요. 어제 몇 시에 커피 주문했지? 같은 간단한 사실 확인 질문에는 압축된 핵심 정보만 빠르게 가져옵니다. 하지만 내 커피 취향을 고려해서 근처 카페 추천해줘 같은 복잡한 질문이 들어오면요. 그때는 습관이나 선호도 같은 추상화된 정보까지 넓고 깊게 가져와서 답변을 생성하죠. 재밌네요. 마치 우리가 누구한테 길을 알려줄 때 지리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세요 라고 하고 초행길인 사람한테는 저기 큰 파란 간판 있는 건물 보이죠? 거기서 왼쪽이에요 하듯이 상대방에 맞춰서 정보량을 조절하는 것과 비슷하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연산을 크게 줄여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거죠. 효율성은 확실히 잡았겠네요. 근데 혹시 이렇게 정보를 압축하고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디테일을 잃어버릴 위험은 없었을까요? 정확도 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성능평가, 그러니까 F1 점수에서요. 기존의 강력한 모델인 맴제로보다 평균 26.4%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26.4%나요? 네,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더 잘 파악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효율성인데요. 전체 대화 기록을 다 쓰는 모델에 비해서 토큰 사용량을 최대 30배까지 줄였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의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내는 그야말로 스위트 스팟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개선을 넘어서 AI의 기억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려는 시도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논문에서도 이 전체 과정을 정보의 신진대사, 즉 메타볼릭 프로세스에 비유하거든요. 신진대사라니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네, 정보가 단순히 쌓이는 게 아니라 소화되고 통합돼서 고차원적인 통찰력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AI가 대화 기록을 단순히 저장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처럼 패턴을 발견하고 추상적인 지식으로 소화해낼 수 있다면요. 과연 우리는 그것을 이해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아주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데이터 처리에 불과한 걸?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미스트랄 AI가 공개한 새로운 언어 모델 시리즈 미니스트랄 3 기술 보고서입니다. 이게 뭐랄까 컴퓨팅 자원이 좀 제한된 환경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내도록 설계된 작고 효율적인 모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AI의 지능을 이 작은 모델들에 효과적으로 압축했는지 그 비결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모델을 작게 만드는 기술 이걸 넘어서요. AI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거의 철학적인 질문까지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입니다. 아, 철학적인 질문이요? 네. 특히 AI 훈련에서 최고의 스승은 과연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한 기존 생각을 좀 깨는 발견이 핵심이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도 그게 정말 재밌었는데 보고서의 핵심 기술이 캐스케이드 증류라고 하더라고요. 네, 캐스케이드 증류요? 저는 이걸 보고 큰 조각상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작은 조각상을 정교하게 깎아내는 모습이 딱 떠올랐거든요. 실제로 어떤 방식인가요? 아, 그 조각상 비유가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일단 24억 파라미터짜리 미스트랄 스몰 3.1이라는 부모 모델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냥 깎아내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가지치기, 그러니까 프루닝으로 140억 파라미터 모델의 뼈대를 먼저 만들어요. 아, 뼈대부터요? 네, 그 다음에 부모 모델의 지식을 증류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마치 큰 조각상의 그 정교한 표현력, 그 혼을 작은 조각상에 불어넣는 과정 같은 거죠. 와, 일종의 지식 상속이네요. 맞습니다. 이 과정을 80억, 30억 파라미터 모델의 차례대로 반복하는 거고요. 실제로 벤치마크 결과를 보니까 80억 모델이 경쟁사의 120억 모델을 능가하기도 하고 성능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발견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이번에도 그랬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보고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보통 우리는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스승에게 배우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죠. 가능한 한 최고의 전문가한테 배우고 싶어 하는 게 뭐 인지상정이니까요. 근데 보고서를 보니까 결과는 좀 달랐다고요? 정반대였습니다. 모델이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을 배우는 초기 사전훈련 단계에서는요. 외부의 훨씬 강력한 거대 모델보다 바로 윗단계의 부모 모델을 스승으로 삼았을 때 이 학생 모델의 성능이 더 좋았어요. 아, 정말요? 네, 일종의 능력 격차가 발생한 거죠. 능력 격차라니 진짜 의외네요. 그러니까 너무 뛰어난 스승은 오히려 초기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이제 막 사치견산 뗀 아이한테 곧바로 미적분을 가르치려는 뭐 그런 상황인 걸까요? 정확합니다.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원리가 모델 훈련에도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또요? 네, 모델이 이제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미세 조정하는 후반 훈련 단계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때는 더 강력한 외부 스승 모델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어요. 잠깐만요. 그럼 훈련 단계에 따라 최적의 스승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다. 딱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네, 맞아요. 모델 개발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죠. 그렇겠네요. 심지어 그 초기 사전 훈련 단계에서도요. 그냥 지식만 많은 기본 스승보다 이미 지시 따르기 훈련을 마친 스승에게 배웠을 때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아, 그것도 차이가 있었군요. 네, 특히 수학이나 코딩 같은 논리적 추론 능력이 크게 향상됐죠. 단순히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을 구조화하고 활용하는 뭐랄까 공부 방법까지 배운 셈입니다. 좋은 공부 습관까지 물려받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모델을 사용자와 더 잘 정렬시키기 위해 썼다는 오디포 기법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온라인 직접 선호도 최적화요. 네. 개념은 간단합니다. 모델이 두 가지 답변을 내놓으면 별도의 보상 모델이 실시간으로 둘을 비교해서 이쪽이 더 나은 답변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요? 네, 이 피드백이 즉시 모델 학습에 반영되죠. 이런 지속적인 교정을 통해 모델이 같은 말을 무한반복하는 것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단순히 미스트랄이 작고 효율적인 모델을 잘 만들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군요. 그럼요. 거대 모델의 지능을 어떻게 하면 손실 없이 또 효과적으로 다음 세대에 상속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최고의 스승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학생의 현재 수준과 학습 목표에 따라 최적의 스승은 달라진다는 훨씬 더 섬세한 접근법을 제시한 거죠. 무조건 가장 큰 모델을 스승으로 삼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요. 가장 작은 그 30억 파라미터 모델이 이 ODPO 정렬 단계를 거친 후에 공개 벤치마크 점수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해요. 아, 점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네. 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는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화된 평가 지표가 인간이 실제로 느끼는 유용함이나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모델의 진짜 가치가 아닌 그저 시험 점수만을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현재 벤치마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지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